어서 오세요. 유튜브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날 더더욱 필요시되는 자기계발의 지략과 용기와 성공으로 이끈 놀라운 덕성과 심지어 실패 속에서의 풍성한 배움을 주었음에 대해 이미 플루타르크 영웅전 시대 때부터 흘러넘쳤던 또 한 사람의 영웅, 크라스스의 스토리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크라스스가 그 엄청난 부와 야망을 키워나갔던 시대적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보면요. 로마 공화정 말기는 정말 혼란 그 자체였어요. 네, 맞아요. 술라 이후로는 뭐랄까, 제도보다는 힘 있는 개인이 더 중요해진 시대였죠. 그렇죠. 전쟁이다, 정치 숙청이다 하면서 땅 빼앗고 빼앗기는 일도 많았고 빈부격차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고요. 바로 그 혼란이 크라수스한테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때 로마에 불이 엄청 자주 났거든요. 아, 화재요? 네, 그럼 이제 불타거나 무너진 건물을 그냥 헐값에 막 싸들여요. 그걸 다시 고치거나 새로 지어서 임대하는 식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와, 그런 방법이... 또 있어요.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 귀족들 재산 몰수당하면 그걸 경매로 싸게 사들이기도 하고, 또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서 채권 거래 같은 걸로도 불을 막 늘렸어요. 이게 단순히 돈만 번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자체가 그의 영향력을 키우는 발판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또 밖으로도 시끄러웠잖아요. 동방에선 미트리다테스 전쟁이다. 지중해엔 해적들 문제다. 심각했죠. 근데 로마 안에서 가장 큰 위협은 역시 스파르타쿠스가 일으킨 노예 대반란이었어요. 나라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안팎의 위기 쪽에서 이제 강력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렇죠.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같은 사람들이요. 다들 군사적인 성공을 기반으로 힘을 키웠는데 이게 기존 공화정 시스템으로는 좀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간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손을 잡은 거군요. 그 유명한 삼두 정치. 네, 비공식적인 동맹이죠. 여기서 이제 크라수스의 그 막대한 돈이 이 동맹을 굴러가게 하는 뭐랄까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한 겁니다. 아하.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두 사람, 폼페이나 카이사르에 비하면 군사적인 명성은 좀 부족했거든요. 스스로도 그걸 느꼈을 테고요. 일종의 결핍감 같은 거요. 이게 나중에 그가 파르티아 원정을 떠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그럼 왜 지금 우리가 2000년도 더 된 로마의 부자 크라수스 얘기를 해야 할까요? 이게 그냥 뭐 옛날 부자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크라수스를 보면 돈이 어떻게 권력이 되는지, 또 그 권력이 다시 어떻게 돈을 불리는지 그 과정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아,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뭐 금융자본의 힘이라든지 특정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 문제, 아니면 정치랑 돈의 관계 같은 거요. 비슷한 점이 많죠. 우리가 여기서 던져봐야 할 질문은 이거요. 크라수스처럼 엄청난 돈과 영향력을 가진 개인이 과연 공동체의 제도를 더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할까? 아니면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할까? 크라수스가 부를 쌓고 정치력을 키운 방식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는 위기 상황에서 자산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지 일구는, 즉 유동성을 확보하는 감각이 탁월했어요. 과감하게 투자했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법률 문제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빚 문제 해결해주면서 신뢰를 쌓았어요. 이걸 바탕으로 엄청나게 넓은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유동성, 신뢰, 네트워크 이 세 가지군요. 네, 이 세 개를 딱 결합해서 자기 정치력을 극대화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정치 후원금 모으고 로비하는 거랑 비슷한 면도 있고요. 하지만 그 방식이 다 좋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특히 스파르타쿠스 반란 진압할 때 썼던 10인제. 병사 10명 중에 1명을 동료들 손으로 죽이게 한 거잖아요. 아, 정말 끔찍한데요. 이게 과연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은 아무로도 좋은가 하는 리더십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또 그가 군사적인 명성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결국 무리하게 파르티아 원정을 떠나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잖아요. 리더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세 번째, 그럼 크라수스의 시작으로 한번 가보죠. 어린 시절이나 가문 배경은 어땠습니까? 크라수스는 기원전 115년쯤에요.
로마의 꽤 유서 깊은 평민 귀족 가문 리키니우스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집정관도 하고 감찰관도 지낸 꽤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죠. 오, 배경이 좋았네요. 그런데 그 마리우스랑 술라가 싸우던 내전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버지랑 형을 다 잃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큰 비극을 겪은 거죠. 이게 그의 성격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정치적인 격변기에 그런 큰일을 겪었으니 그게 삶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평생 위험을 엄청나게 경계하게 돼요. 특히 재산을 한 곳에 몰아넣지 않고 분산시키고 현금을 꼭 쥐고 있으려는 아주 신중한 태도를 갖게 되죠. 정치적으로도 막 나서기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였고요. 가문의 명예나 군사적인 공적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능력을 중시했겠군요. 네, 딱 그렇습니다. 법률 지식이라든지 협상하는 능력, 재산 관리 같은 실무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했어요. 일찍부터 현실 감각이 뛰어났네요. 네, 그리고 사람을 얻는 법을 일찍 터득했어요. 법정에서 어려운 사람들 변호해주고 빚 때문에 힘든 사람들 문제 해결해주면서 자기 편을 만든 거죠. 인적 네트워크를 아주 촘촘하게 짜나갔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불난 집 싸게 사서 고쳐 되팔거나 정치적으로 몰수된 재산 경매로 사들이는 식으로 합법과 불법 그 사이 회색지대를 이용해서 돈 버는데도 아주 뛰어난 수완을 보였죠. 네 번째로 그런 어린 시절 경험들이 그의 성품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더 들어가 보죠. 젊었을 때 정적들을 피해서 히스파니아, 지금의 스페인이죠. 거기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던 적도 있거든요. 아, 정말요? 동굴에요? 네, 그런 경험 때문에 아마 생존을 위해서는 절제하고 자원을 아껴야 한다는 걸 그냥 몸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되고 나서도 사치 부리기보다는 꽤 검소하게 살았다고 해요. 이게 그냥 성품이라기보다는 생존 본능에 더 가까웠을 수도 있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신용을 꾸준히 쌓는 데 더 집중했고요. 사람을 관리하거나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도 남달랐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집안에 노예가 많았는데 그냥 막 부리는 게 아니라 건축가나 기술자 같은 전문 인력으로 키워서 체계적으로 관리했어요. 이걸로 부동산 개발 같은 사업에서 효율을 엄청나게 높였죠. 단순히 사람 좋은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니군요. 했던 그 군사적 명예에 대한 갈망, 그 결핍감, 역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 중 하나죠. 바로 스파르타쿠스 노예 반란 진압인데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나요? 로마 군단이 글쎄 노예 반란군한테 계속 지는 거예요.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라는 위기감이 엄청났죠. 여러 지휘관들이 투입됐는데 다 실패하고 결국 원로원이 막대한 돈과 조직력을 가진 크라수스에게 지휘권을 맡긴 거죠. 그야말로 구원투수로 등판한 거네요. 네. 그는 자기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군대를 다시 정비하고 특히 기강을 잡기 위해서 아까 말한 10인제라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 가혹한 군율. 병사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공포를 느꼈겠죠. 하지만 동시에 지휘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도 깨달았을 거예요. 전략적으로도 좀 달랐어요. 스파르타쿠스랑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지구전을 펼쳤죠. 시간을 끌면서 말려 죽이는 방식인가요? 그렇죠. 특히 이탈리아 반도 남쪽을 가로지르는 아주 거대한 방벽이랑 참호를 파서 스파르타쿠스 군대를 완전히 고립시켰어요. 보급로를 끊어버린 거죠. 이건 정말 그의 자금력과 조직 동원 능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대규모 공사였어요.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결국 오랜 소모전 끝에 스파르타쿠스 군대를 격파하고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승리로 크라수스는 이제 로아를 구한 영웅이 된 건데, 근데 그 과정이나 결과가 그렇게 깔끔하지만 않았다고요? 네,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결정적인 승리는 크라수스가 거뒀는데 거의 마지막 순간에 저쪽 히스파니아에서 돌아오던 폼페이우스가 반란군 찌꺼기들을 좀 처리하고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원로원에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아, 공을 가로챈 거네요. 그렇죠.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거죠. 물론 이 일로 크라수스는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긴 했지만 동시에 10인제 같은 것 때문에 잔혹한 지휘관이라는 이미지도 얻게 되고 결정적으로 공을 빼앗겼다는 그 결핍감이 더 깊어졌을 거예요. 그 경험이 결국 나중에 파르티아 원정으로 이어지는 심리적인 이유가 되었다는 거군요. 네, 폼페이아나 카이사르를 뛰어넘는 군사적 명예를 더 갈망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파르타쿠스 전쟁 승리를 발판으로 크라수스는 폼페이우스와 나란히 뒷정관 자리에 오르면서 로마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여섯 번째, 리더십과 덕목, 아레테. 이 절제와 관대의 역설, 또 규율과 신뢰의 공전. 크라소스의 리더십은 좀 독특해요. 자료들을 보면 혼란을 줄이는 관리하는 덕, 뭐 이렇게 요약되더라고요.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아레테, 그중 하나겠죠. 네, 맞아요. 단기적인 과시보다는 절차나 규칙, 이걸 통해서 반복 가능한 성과를 내는데 집중했던 거죠. 그럼 그 절제라는 것도 그냥 안 쓴다, 이런 차원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단순한 금욕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욕망을 조율하는 거죠.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랄까? 관대함도 비슷해요. 아, 관대함도요? 네, 그냥 베푸는 게 아니라 빈민구윤이나 법정 지원 같은 걸 보면요. 공동체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자기 네트워크를 짜는 상당히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결국 공적인 약속을 지키는 신용, 그리고 일관된 기강, 이게 핵심이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그의 중요한 역량이었죠. 근데 이런 접근법에도 좀 그림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막 얽히면 이 관대함이 그냥 거래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명예욕 때문에 그 신중함이 가끔 좀 과감함, 심하면 무모함으로 변질될 위험도 있었고요. 정말 빛과 그늘이 뚜렷하게 공존하는 리더십이었네요. 자, 그럼 일곱 번째, 갈등과 실현. 이 경쟁, 질시, 정파의 파고를 넘는 이야기입니다. 크라수스는 보면 늘 라이벌과 보이지 않는 전쟁에 시달렸어요. 특히 명예 쪽에서는 좀 밀렸죠. 네, 특히 폼페이 같은 인물들과 비교되면서 그런 평가가 많았죠. 그의 막대한 부가 오히려 존경보다는 경계나 의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정파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게 그의 숙명이었죠. 기사 계급과 원로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어느 쪽에서도 완전한 신뢰는 얻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가 잘하는 조용한 주정, 이게 위기 때는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었겠네요. 맞아요. 책임 회피나 마쿠 공작처럼 비칠 위험이 있었죠. 공들여 쌓은 인맥이 오히려 역풍을 부르기도 했고요. 삼두 정치 같은 동맹 안에서도 명예 경쟁은 계속됐다고 하고요. 근데 자료를 보면 가장 큰 시련은 사실 외부가 아니라 크라수스 내부에 있었다고 분석해요. 아, 그 큰 전과에 대한 갈증 말씀이시죠? 네, 군사적인 명예, 이 결핍감이 결국 내부 준열을 만들고 더 큰 위험을 부르는 씨앗이 됐다는 거죠. 여덟 번째, 전략과 판단력, 거래의 지혜와 무리수의 경계. 이 부분을 보면 크라수스는 문제를 잘게 나누고 옵션을 설계하는 데는 정말 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작은 결정들을 쭉 이어서 배치하면서 실패의 충격을 흡수하고 또 상대방의 욕구, 그 필요를 딱 읽어서 거래 구조를 만드는 데 탁월했죠. 전장에서도 비슷한 면이 보이나요? 보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결정적 승리보다는 뭐랄까 소모전을 통해서 서서히 우위를 쌓아가는 방식을 선호했죠. 보급이나 통신, 공병 운용 같은 준비와 절차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위험을 관리하는 거죠. 약간 현대의 CEO 같은 느낌이네요. 관리자형 장수. 딱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원칙이 쬐지는 중간이 와요. 아, 바로 그 파르티아 원정. 네, 폼페이나 카이사르와의 명예 격차를 만회해야 한다는 그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되죠.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요. 그렇습니다. 현지 정보도 부족했고 보급선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걸 간과하면서 준비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어요. 장점이 약점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전략이 심리의 포로가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지점이네요. 자, 아홉 번째. 인간관계와 주변 인물들. 카이사르, 폼페이, 키케로, 카시우스. 그리고 이 얽힘의 정치학. 크라수스의 힘은 사실 네트워크에서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의 영향력은 그 광범위하고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나왔어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약속, 신용, 교환이라는 고리로 묶어내는 아주 탁월한 조종자였죠.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전략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카이사르하고는 어떤 관계였나요? 카이사르와는 돈과 이야기, 즉 재력과 정치적 명망을 교환하는 관계였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생관계였죠. 크라소스는 카이사르의 야망에 자금을 대주고 카이사르는 크라소스에게 부족했던 대중적 인기나 군사적 후광을 빌려주는 식이었죠. 폼페이하고는 계속 경쟁하면서도 필요할 땐 손을 잡았고요. 맞아요. 오랜 라이벌이었지만 아주 실용적인 관계를 유지했죠.
키케로와는 또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협력했고 심지어 자기 부하였던 카시우스 같은 인물과의 관계에서도 그의 네트워크 관리 방식이 드러나요. 정말 다양한 인물들과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중간 지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군요. 인간관계 자체가 그냥 전략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 전략 그 자체였어요. 10번째, 영광과 전성기, 공공의 인기와 제도권 권위가 만난 순간입니다. 크라수스에게도 분명 정점이 있었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스파르타쿠스 반란 진압 후에 얻은 도시 안정자 이미지,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대중적 이미지와 함께 이후 폼페이와 같이 집정관에 오르면서 얻은 제도권 대 권위, 이 두 가지가 결합했을 때가 그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겠죠. 단순히 권력을 잡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군요. 그럼요. 그때 그는 경쟁자와의 공존을 통치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자신의 사적인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이제 공적인 문제 해결로 연결시킨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빈민 구휼이라든지 채무 조정 같은 구체적인 활동들이요. 이런 걸 통해 도시의 위험 관리인이라는 실질적인 명성을 쌓았죠. 화려한 한방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신뢰, 문제 해결 능력이 축적된 시간이었어요. 그야말로 규칙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위상이 높아졌던 시기네요. 하지만 이때도 여전히 그늘은 있었다는 거죠. 네, 이 영광의 순간에도 하나의 그림자는 계속 그를 따라다녔어요. 바로 압도적인 군사적 서사의 부재. 아, 결국 그게 문제였군요. 네, 결국 이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훗날 그를 파멸로 이끌었던 동방원정이라는 위험한 모험으로 이어지는 씨앗이 되었다. 이런 분석이 참 인상적입니다. 전성기의 영광 속에 이미 몰락의 단초가 숨겨져 있었던 셈이죠. 11번째, 몰락과 비극입니다. 아니, 그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크라수스가 왜 갑자기 그 위험한 동방원정을 떠났을까요? 자료 보니까 그 상징적 공백감, 명예욕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뭐랄까, 로마 최고의 부자였지만 군사적인 명성, 이 부분에서는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폼페이우스나 카이사르에 비해서요. 아하.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욕망이 엄청 강했던 거죠. 그래서 파르티아 원정으로 이어진 건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장점, 그러니까 신중함이나 철저한 준비 같은 게 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동맹국들이 산길로 가라고 파르티아 기병 피해서 가라고 조언했는데도 무시하고. 네, 평야로 그냥 속전속결. 네. 고집을 부렸다고요? 심지어 물자나 물, 정찰도 없이 사막으로 그냥 들어갔다니. 이거 좀 평소에 크라수스답지 않은데요? 네, 맞아요. 그 명예에 대한 조급함이 이성을 마비시켰다고 봐야겠죠. 결국 카레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파르티아 기병들 그 치고 빠지는 전술에 로마 보병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심지어 적 유인책에 넘어가서 그 아들 푸블리우스가 이끌던 정예 기병까지 다 잃어버리고요. 아이고. 이건 운이 나빴다기보다는 그 명예욕이라는 심리적 압박하고 또 잘못된 전술적 판단이 합쳐진 결과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예견된 비극이었죠. 자, 그럼 12번째, 죽음과 최후입니다.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 최후도 정말 비참하던데요. 휴전 협상 중에 그냥 어이없이 죽었다고요? 네, 그 기록들을 보면 협상 과정에서 부하들하고 뭔가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또 일설에는 적장의 계략에 넘어갔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계략이요? 네. 결국 혼전 속에서 갑자기 살해당한 거죠. 허무하게요. 근데 더 끔찍한 건 그 죽음 이후입니다. 이후요? 네. 그 머리랑 지휘관의 징표 같은 게 전리품이 돼서 파르티아 연회에 등장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조롱거리로 쓰였다는 거죠. 와, 입에다가 녹인 금을 부었다 이런 전설까지 생겨났다고 하니 그 탐욕 이미지가 정말 강했나 보네요. 이게 로마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충격이 엄청났죠. 공포감도 확산됐고요. 많은 병사들이 포로가 되거나 죽었으니까요. 로마 시민들은 당연히 분노했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삼도 정치의 한 축이 그냥 무너져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권력 균형이 깨지면서 결국 공화정 분열이 더 빨라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때 로마 재정을 꽉 쥐고 있던 위험 관리자가 순식간에 공화정을 위기로 몰아넣은 비용 유발자가 돼버린 셈이죠. 참. 13번째,
플루타르크의 평가와 비교입니다. 플루타르크가 크라소스를 아테네의 장군 니키아스랑 비교를 했던데요. 왜 이 두 사람을 같이 놓고 본 걸까요? 네, 그 둘 다 돈도 많았고 또 공적인 책임감도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성품의 결함이 있어서 몰락했다 이런 공통점을 본 거죠. 아, 성품의 결함? 네, 근데 그 결함의 내용은 좀 달랐어요. 크라수스는 뭐랄까 끝없는 명예욕, 과욕 이게 문제였다면 니키아스는 반대로 너무 신중하고 점괘나 징조 이런 거에 매달리는 지나친 조심성 이게 문제였거든요. 허허, 재밌네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각자 자기 장점이라고 믿었던 걸 배신했다는 점, 이게 흥미로운데요. 준비에 달인 크라소스는 조급해서 준비를 소홀히 하고 그렇죠. 신중함이 무기였던 니키아스는 결단을 미루다가 실패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플루타르크는 개인적인 명예를 앞세워서 무리하게 원정을 강행한 크라수스 쪽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분명합니다. 자기 강점이라고 믿는 성향도 이게 너무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네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덕목이라도 현실적인 지혜, 실천적인 지혜랑 결합되지 못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14번째, 오늘날의 메시지입니다. 크라수스 이야기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그 자본과 권력의 관계, 또 리더십 윤리 이런 부분들이요. 네, 맞아요. 자본하고 권력이 이렇게 결탁하는 방식이나 공익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들. 이건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 리더십에서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이 투명했는지, 절차는 잘 지켰는지 이걸 더 중요하게 보잖아요. 예를 들면 리더 스스로가 이해충돌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야 하고 예, 충돌. 네. 그리고 자기가 내린 결정의 위험을 기꺼이 함께 감수하는 자세, 그 스킨 인 더 게임 정신이라고 하죠. 그것도 필요하고요. 또 단기 성과에 막 집착하기보다는 길게 보고 꾸준히 개선을 추구하는 지연든 만족의 지혜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략적으로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또 듣기 싫은 소리 반대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정보는 여러 곳에서 교차 검증하고 이런 기본 원칙들이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돼야죠. 자금 흐름은 투명하게, 권력은 분산시키고 또 독립적인 감시 기능도 강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규칙들이 그냥 서류상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문화겠죠. 네. 시민들 역할도 중요합니다. 리더를 뽑거나 평가할 때 그 화려한 결과보다는 과정이 정당했는지, 약속이 아니라 규칙을 잘 이행했는지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15번째, 500자 총평입니다. 네, 크라수스를 보면요. 부와 권력이 어떻게 서로 증폭되는지를 잘 보여주죠. 하지만 명예에 대한 조급함이 결국 파멸을 불렀습니다. 한때는 절차나 신용으로 질서를 세우기도 했지만 카레이에서의 오파는 자신의 가장 큰 미덕, 즉 준비성을 저버리게 만들었고 결국 로마 전체의 균형까지 무너뜨렸죠. 플루타르크가 니키아스와 비교하면서 보여주듯이 미덕 없는 부도 위험하지만 지혜 없는 신중함 역시 파멸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결과보다는 과정이고 한 명의 영웅보다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부를 진짜 공익으로 바꾸는 힘은 결국 개인의 덕성과 사회적 규칙 이 둘의 조화에서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이 제공하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28번째 영웅 크라수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29번째 영웅 세르토리우스에 관한 내용도 기대해 주세요.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은 유튜브 호객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